안녕하세요.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채팅방에 네라고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지금 채팅방 볼 수 있나요? 잘 들리나요? 네. 저희 본격적인 설명에 전에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중한 이 불금의 저녁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시간 아깝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겪게 될 새로운 입시 제도 그리고 최상위로 가기 위한 학습 로드맵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솔직히 이 내용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질문에 꼭 대답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래도 인강을 몇 년 차 찍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한 번에 대답을 절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꼭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마 몇 분은 더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회를 끝까지 끝나고 나서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서는요, PPT 자료랑 함께 저희 아이의 입시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입시 로드맵 가이드북을 선물로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자료니까 모두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들어오셔야 되는 분이 몇 분 더 있는데 저희 약속 시간 있으니까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성적, 압도적인 성장, 이하나 영어학원 이하나 원장입니다. 자, 오늘 설명의 전반부에서는요, 2028년 입시제도 개편한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설명의 후반부에서는 그래서 이하나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2028년 입시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새로워진 수능이 어떤 수능이 될 건지 저희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일반고든 비일반고든 앞으로 고교 생활에 꽂힌 이 땡땡 과목이 될 겁니다. 이 땡땡 과목이 뭔지 같이 또 알아볼 거고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여기까지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우선 수능입니다. 수능은요, 이제 통합형 수능으로 바뀝니다. 이 말 조금 어렵죠? 저희 한 번만 말해볼게요. 말씀하셔야 우리 아이한테 너 통합형 수능 친대라고 말하실 수 있으세요. 무슨 수능이라고요? 통합형 수능이요. 통합형 수능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뭔가를 합치는 것 같긴 한데 뭘 합치는지 제가 기존 수능이랑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기존 수능이었고요. 새로워질 수능입니다. 우선 국어, 수학에 한해서요. 원래 기존 수능은 공통 과목 외에 선택 과목이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아이들마다 다른 시험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선택 과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국어 시험지, 똑같은 수학 시험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수학 영역에서 심화 수학 과정이 제외돼요. 오죽하면 문과형 수학이라고도 불린대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오, 수학이 쉬워지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수능에서 비록 심화 수학 과정에 빠지더라도요. 내신에서 심화 수학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요. 바로 탐구 영역에 있습니다. 자, 어머니들의 배경 지식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 원래라면 아이가 문과 성향이면 무슨 탐구 영역을 봤었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사탐. 만약에 이과 성향이면요? 과탐. 그런데 그 불문율이 이제 깨집니다. 우리 아이가 문과 성향이든 이과 성향이든 상관없이 사탐과 과탐을 다 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그 범위가요.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의 범위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수학과 탐구 영역에 한해서는 심화 과정이 빠지게 돼요. 지금 전체적인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능에 있었던 선택 과목들이 폐지가 되면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시험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문과, 이과 같은 성향이랑 전혀 상관없이 통합된 시험지를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러면 좀 쉬워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과 성향인 아이가 과탐까지 해야 되고 또 이과 성향인 아이가 사탐까지 해야 되면 좀 힘들지 않나?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아마 그래서 이 바뀐 수능이 우리 아이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아이의 상황마다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마다도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배적인 의견은 같아요. 수능이 어쨌든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게 되면서요. 최상위권 변별력을 잃게 됩니다. 왜요? 심화 과정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서울대에선 최근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정시 100%, 수능 100% 전형은 앞으로 보기 힘들 거다. 내신 교과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수능만으로 대학 가는 세상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서울대만 보여주냐면 보통 일반 대학교들은 서울대의 기조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가더라도 안 가더라도 상관없이 앞으로 수능만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신까지 잡아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러면은 확실히 수능이 쉬워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첨언을 하나 더 할게요. 기본적으로 수능은 원래 어려운 시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탐구 영역의 부담이 엄청 커졌다고요. 사탐과 가탐이 합쳐지면서 아이들이 공부할 양이 커졌고요. 문항수와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습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심화수학 빠지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 때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수능은 수능대로 잘 준비하고요. 내신은 내신대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아이는 바뀐 입시 제도에서 수능은 당연한 거고 고교 생활까지 꼭 끝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필기하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요. 적으세요. 수능 플러스 고교 생활. 지금 이게 제일 핵심 키워드입니다. 바뀐 입시 제도에서는 둘 다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수능을 제가 키워드를 통합형 수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교 생활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교 학점제 그리고 내신 5등급제요. 고교 학점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다니게 될 고등학교는요.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 안에서 운영이 됩니다. 학점이란 말을 딱 듣자마자 뭔가 대학교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목에 학점을 매겨서 192학점을 수료하면 졸업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들으시면 대학교 갔다고? 그러면 아이가 월수금만 학교 가도 되나? 혹은 아이가 마음대로 1학년 때 막 많이 듣고 2, 3학년 때 학교 안 가도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자유분방한 학교 생활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두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어머니들은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대체 이 고교 학점제 왜 시행하지? 뭐 때문에 하는 거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고교 학점제의 목적은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미리 적어놨죠. 선택도 책임도 학생의 몫으로 돌리면서요. 우리 아이를 자기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재로 만들겠대요. 대체 어떻게 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들 학교에 왜 가나요?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저희 약속했잖아요. 학교에 왜 가죠? 수업하러 갑니다. 수업에 뭘 따라서 수업을 하죠? 시간표를 따라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 시간표요. 학교에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공통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표는 아이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아이가 직접 시간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반인데도요. 저랑 제 짝꿍이 시간표가 다를 수 있어요. 조례랑 종례만 같이 하고 중간 일과 시간은 이동 수업을 합니다. 심지어는 학교를 이동해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맹점입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 잘 선택해야겠죠. 그 잘 선택의 기준은 우리 아이의 희망학과, 진로와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해 보세요.
고3 때 원서였을 때 대학교 입장에서 성적이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 학교의 학과와 전혀 상관없는 선택 과목만 들었고요. 어떤 학생은 이 학과랑 관련이 있는 선택 과목만 들었어요. 당연히 누구 뽑나요? 이 친구 뽑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교 학점제의 의미와 그 목적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고교 학점제의 목적은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함인데 그 목적에 들어간 수단이요. 시간표고 그 시간표에 선택 과목을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 과목은 당연히 입학 전에 했었던 진로 탐색을 기반으로 선택되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결론은 우리 아이가 선택하는 그 과목이 우리 아이의 입시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한 번만 더 말해볼게요. 지금 저는 안 보여요. 지금 저는 이 카메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채팅창도 안 보이고 어머니들 얼굴도 안 보이지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저는 모르겠지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어떤 과목이 입시를 좌우한다고요? 선택 과목이요. 자,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게 전체가 선택 과목이고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건 공통 과목입니다. 이건 신경 안 쓰셔야 돼요. 학교에서 알아서 듣게 해줍니다. 나머지 이 과목 중에서 아이가 선택하는 건데 여기서 집중해 주세요. 이 노란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심화수학 과정이거든요. 여태까지 이해 제대로 하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수능 때 심화수학 쳐요 안 쳐요? 대답 안 쳐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의 희망 진로가 수학과 관련이 있어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가산점의 영역이 아니라 감점의 영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가 수학이랑 관련이 있다. 무조건 심화수학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 과목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기준을 적어놨어요. 선택 과목은 이렇게 3가지 기준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둘째랑 셋째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아이가 신경 안 쓰고 저랑 어머니가 신경 안 써도 학교에서 알아서 그렇게 뽑게 해줍니다.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될 기준은요. 첫 번째입니다. 희망하는 학과의 핵심 과목 또는 권장 과목을 반드시 고를 거. 자,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의 진로를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에 대한 정보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과들이 대학교에 있지? 그리고 이 과들이 뭘 배우지? 그리고 이 과들은 어떤 선택 과목을 권장하지? 라는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아이들이 혼자서 알 수 있는 정보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반드시 학부모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 되게 좋아 보이죠? 이거예요. 오늘 후기 자료가 이겁니다. 대학교에 편제된 모든 학과에 대한 정보, 그 학과에서 뭘 배우는지, 어떤 추천 도서가 있는지, 어떤 선택 과목을 권장하고 어떤 과목이 핵심 선택 과목인지 다 정리된 책을 드립니다. 꼭 후기 쓰셔야겠죠? 자, 이렇게 선택 과목 골라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시험을 쳤어요. 자,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 평가 받잖아요. 그 평가는 크게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의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대평가 기준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5등급제로 바뀌는 목적은 또 목적 중요하겠죠? 목적은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래요. 진짜 그럴까요? 전 현장에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핵심은 바뀌지 않았다. 5등급제에서 가장 핵심은 9등급보다 등급별 구간이 확대됐다 이거거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밑에 게 9등급제고 위에 게 5등급제예요. 저희가 사실 관심 있는 건 9등급이나 5등급이 아니라 1등급 구간이니까 여기만 딱 보겠습니다. 기존의 9등급제에서는 4%까지 1등급이던 것이 이제 10%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보통
7, 8등까지 1등급이던 것이 이제 18등, 17등까지 1등급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 학습 부담 많이 줄겠는데 싶으신가요? 제가 기존 9등급제에서 상담을 할 때는요, 질문을 해요. 항상 아이들한테. 너 학습 목표가 뭐야? 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몇 등급이 목표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1등급, 2등급 친구들 말고 3등급부터 9등급까지 아이들의 최종 목표가 뭐야? 라고 하면은 애들이 보통 2등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5등급제로 바뀌자마자 예비 고1 상담한 전원이요. 목표 등급이 몇 등급이라고 말했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1등급이요. 이 말은 뭐예요? 겨우 10명 남짓 늘어났는데 모두가 이 10명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졌고요. 하나 더. 게다가 실제로 학교별 1등급 정원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입시 컨설턴트들의 말에 의하면 인서울 주요 대학에서 1등급이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겨우 10명 늘어났는데 그 결과는요 정말 파괴적입니다. 자, 실제로 원장들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최근에요. 이번에 1학기가 처음으로 5등급제 안에서 시행이 됐잖아요. 원래 잘하는 친구인데 진짜 무조건 1등급 받을 친구인데 시험 자체가 너무 낯설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긴장을 해서 원래는 17등까지 1등급인 학교에서 18등을 한 거예요. 2등급 뜬 거죠. 아이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자퇴하고 싶어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친구 자퇴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대답하셨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원장이라서 강사라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자퇴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맨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저희 수능만으로 대학 가는 세상인가요? 아니죠. 이제 수능에 무조건 내신 반영이 들어갑니다.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사수를 하더라도 내신 반영률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 내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조건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 상향 곡선 그리기요. 지금 내가 2등급 1등이지만 혹은 내가 3등급 1등이지만 그 다음 학기, 그 다다음 학기에 상향 곡선 그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솔직한 현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기서 지금 어차피 중등부 입시 설명회고 지금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를 두고 5등급제니까 1등급 구간이 커졌으니까 일반고보다는 그래도 자사나 특목 같은 좀 대학교 보내기 좋은 고등학교가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이를 잘 보셔야 돼요. 아이가 정말로 최상위권이다. 그러면 무조건 자사나 특목 같은 비일반고를 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1등급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이를 딱 봤을 때 최상위권은 아니고 상위권이긴 한데 일반적 상위권이다. 그러면 일반고를 가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일반고 말고 우리 아이의 진로 희망 학과에서 권장하는 그 선택 과목이 잘 개설되어 있는 그 일반고를 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1등급 받으시고요. 수능 1등급 받는 게 가장 똑똑한 입시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태까지 제가 2028년 입시제도 핵심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능은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문과, 이과 다 해내야 되고 내신도 잘 챙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죠. 자, 이 모든 입시 제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융합형 인재로 만들겠다는 거. 이걸 좀 풀어볼게요. 결국에 문과 영역도 이과 영역도 너무 잘하는 내신도 수능도 잘하는 만능형 인재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의도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걸 해내야 하는 학생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 그리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거 다 생각하기 전에 사실 이 모든 입시 제도의 시작은요, 딱 한 문장입니다.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지금
선행학습 좀 덜 하셔도요. 오늘 당장 아이의 손잡고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종류의 일을 선호하는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그거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그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는 아이가요. 진로를 잘 설정하고요. 그 잘 설정한 진로를 가지고 선택 과목을 잘 고르고요. 또 그걸 기반으로 수능도 내신도 똑똑하게 잘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이트는요. 지금 이 보여드리는 사이트는 우리 아이의 진로 적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만 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사이트들에 다 들어가 보시고요. 기간을 두세요. 예를 들면 2주에 한 번씩. 그 2주에 한 번씩 조금 짧은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한번 해보세요. 기간을 두고 다양한 결과값을 봤을 때 평균적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에 2028년 새로워진 입시 제도 개편하는 핵심 키워드 3가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정답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새로워진 수능은 어떤 수능이라고요? 통합형 수능.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일반고를 가든 비일반고를 가든 고교 생활의 꽃은 이제 무슨 과목이죠? 선택 과목.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 서로 주고 받아야 될 한 가지 질문은 뭐예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자, 여기까지가 새로워진 입시 제도에 대한 핵심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질문하셔야죠. 그래서 영어는 분명히 영어 학원에서 하는 입시 설명이고 심지어 저는 영어 학원 원장인데 제가 여태까지 영어 학원에 대한 이야기 했나요? 영어 과목에 대한 이야기 했나요? 안 했죠. 여전히 영어는 비슷합니다. 영어는 여전히 내신에서 절대적인 단위수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중요도가 높습니다. 수능에서는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수능 최저 과목으로 꼽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영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영어가 그래서 쉬울까요? 제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작년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6평 기준 N수생 포함 1등급 비율이 1%에 남짓했고요. 그리고 수능 기준 N수생 포함 1등급 비율이 5, 6%로 예상됩니다. 영어는 수능에서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거든요. 게다가 작년에 의대정원 확대 때문에 N수생 비율이 역대급이었어요. 그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이 수치는요. 진짜 낮은 수치입니다. 영어 과목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회를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포함 이 학군지 내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미리 영어를 준비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루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일 빠르게는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 안 가더라도 보통 최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는 영어를 시작합니다. 형태는 학원, 어학원, 공부방, 교습소, 과외 중에 보통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골고루 모든 영역 잘해야 되니까 독해도 듣기도 문법도 골고루 해주는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잘 관리받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소수정예 수업을 선호하십니다. 맞나요? 제가 예상하는 그 일반적인 루트 맞나요? 그런데요, 이 루트에는, 이 방식에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 방식의 문제가 있고요. 2번째, 속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선 사고 방식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말할 건데 문법을 제가 구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앞으로 제가 문법을 구문이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일반적인 루트에 모든 영역 잘했으면 좋겠어서 문법 독해 듣기를 다 같이 하는 수업에 보통 보내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잘 보세요. 구문은 나무고요. 독해는 숲입니다. 나무 봤다가 숲 봤다가 나무 봤다가 숲 봤다가 나무 봤다가 숲 봤다가 저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어지러워요.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문법을 볼 때 어떤 사고방식으로 얘를 봐야 될지, 독해를 볼 때 어떤 사고방식으로 얘를 봐야 될지 헷갈립니다. 두 번째, 속도의 문제. 아무리 소수 정리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섬세하게 나눈 반일지라도요, 우리 아이의 속도는 반의 속도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저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첫 번째, 사고 방식의 문제요. 방금 말씀드렸죠. 구문은 나무, 독해는 숲이라고요. 서로 물과 기름처럼 사고의 결, 사고의 속성 자체가 다릅니다. 무조건 분리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안 와닿으실까봐 제가 동일한 학생이 구문 과정 들을 때랑 독해 과정 들을 때 필기를 가져와 봤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구문 과정은 문장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제가 176번 저 문장을 10분 넘게 수업했습니다. 이 문장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고 이 문장의 해석은 이거지만 얘가 의미하는 바는 저거며 등등을요. 구문은요, 문장을 파고 드는 아주 섬세한 수업입니다. 독해는요, 자세히 보면 문장 분석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흐름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개요 표시만 제가 체크를 하라고요. 지문 분석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기만 보더라도 구문이랑 독해는요, 사고의 결 자체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해야겠죠. 분리해야겠죠. 같이 하면 아이들 헷갈리고요. 적응도 안 되고요.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거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맞는 걸까요? 당연히 문장부터 세우고 지문을 봐야지. 문장 해석에 발목 안 잡히고 전체 흐름을 보죠. 선 구문, 후 독해가 올바른 순서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문법이라 안 하고 저 구문이라 할게요 하고 일단 막 했잖아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릴게요. 문법은 이런 겁니다. 포인트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이 인근 학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법 책의 워크북을 제가 복사해 온 거예요. 아이가 오늘 to 부정사를 배웠어요. 그날의 답은 다 to입니다. 패턴식입니다. 포인트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바뀌게 될 입시 제도에서 요구하는 그 주도적인 사고, 정말 능동적인 사고,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똑같은 to 부정사를 구문에서 배울 때를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원내에서 치르고 있는 to 부정사 시험지고요. 이 시험지를 푸는 친구들은 어떻게 풀게 되냐면 to 부정사가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른 문법과 다른 문법이 만났을 때 대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원내에서 푸는 모든 정규 시험지는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현재 정규 수업 기준 약 1000개의 강의, 1000개의 시험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많은 시험지를 직접 제작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하냐면 문법의 의미를 넘어서 제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걸 아이들이 해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험지들을 제작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을 때 질문하겠습니다. 문법이랑 구문 중에 어떤 게 더 깊이 있어 보이나요? 당연히 구문이요. 같은 내용, 다른 깊이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문법이 구문보다 조금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첨언을 조금 하자면 문법 중요해요. 포인트는 언제 배워야 되냐면 맨 처음 문법 배울 때, 태어나서 처음 문법을 배울 때 그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바퀴 딱 돌았다면 그때부터는 구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이때까지 구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실제로 이 구문이 우리 아이의 내신, 우리 아이의 수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실제 수능 시험지랑 실제 내신 시험지로 보여드릴게요. 실제 작년 수능 시험지입니다. 어머니들, 우리 아이는요, 나중에 고3이 되면 이러한 지문들을 18번에서 45번까지 듣기를 제외하고 이 문제 하나를 1분 내외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삼 빽빽하네요. 진짜로. 이거 제가 세봤거든요. 15줄, 16줄 나오더라고요. 이게 16줄이었던 것 같아요. 몇 문장 같이 보이세요?
한 지문에 이거 몇 문장일까요? 10문장? 8문장?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나마 아이들이 보기가 한글이라서 좀 쉽다고 여기는 22번 문항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노란색이 한 문장입니다.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몇 문장 같으신가요? 이거 5문장짜리 한 지문입니다. 심한 건요, 3문장짜리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그 떨리는 수능 시험장에서 6줄짜리 한 문장을 읽고요. 어디가 진짜 핵심이고 어디가 가짜인지, 어디가 본질이고 어디가 수식인지를 한눈에 꿰뚫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건 구문에서 나옵니다. 내신 시험지 볼까요? 실제 용어고 내신 시험지고요. 제가 한바닥 복사해 왔는데 서술형 파트입니다. 6점과 9점짜리 서술형이고요. 꽤 고배점이죠. 그런데 이 서술형 문제들요. 교과서 혹은 부교재에 있는 문장들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고등부 서술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문을 요약하세요. 지문의 주제를 쓰세요. 이 지문을 반대하는 입장의 주제를 써보세요. 별의별 응용 서술형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응용 영작을 할 수 있으려면요. 마찬가지 구문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또 들으셨을 때 구문 능력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구문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 학원 대부분의 커리큘럼은 구문 위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 하셔야죠. 야, 그러면은 이하나 영어학원 친구들은 구문 수업을 막 많이 하니까 시험도 잘 치겠네? 네. 중등부 기준, 중등부 재원생 85%가 A등급입니다. 이건 이 학군지 근처 어떤 학원을 가도 없는 결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방금 자랑했지만 중등부 점수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요. 뜬금없는 소리죠? 제가 불과 3, 4년 전에 저희 학원 블로그에 썼던 글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2020년도에 썼던 글인데 이런 겁니다. 내용의 요지는 중등부 내신은 진짜 점수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그냥 지금 막 암기해서 A등급 받으면 고등학교 가서 망한다. 지금 내신 점수 필요하면 저희 학원 오지 마시라. 미쳤죠. 배가 불렀죠. 그런데 왜 그랬냐면 한 2, 3년 전에요. 솔직히 지금 시험이 너무 쉬워요. 2, 3년 전에는 훨씬 어려웠거든요. 2, 3년 전에 학년 평균이요. 지금보다 10점, 20점 더 낮았어요. 그때 왜 점수가 그렇게 평균 점수가 낮았냐면 학교에서 그 텍스트북에 저 구석에 있는 문장들 끄집어내서 쓰라고 하고 엄청 치사하게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학원이 미친 듯이 암기시키는 수업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암기식 수업이 열풍이었어요. 그때 제가 속이 터져서 쓴 글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솔직히 말하면 저희 학원 재원생들 평균 점수가요 70점대였습니다. A등급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분석해서 이해해서 네 사고로 글을 쓰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하는 교육관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끝까지 따라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주력 학교에서 전교 1등, 전교 2등, 1등급 휩쓸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명과 카톡한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기말까지 포함해서 전교 2등을 했는데 선생님 근데 동점자 한 명 있는데 그게 땡땡이래요. 할 때 이 땡땡이도 저희 학원 재원생이거든요. 근데 이 땡땡이가요. 중학교 때 60점 받던 친구입니다. 중등부 내내 A등급 한 번 받은 것 같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중등부 점수 진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고등학교로 넘어가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였는데 6등급이었어요. 6등급인 친구가 왔죠. 근데 고2 때 왔잖아요. 중학교 때가 아니라 늦었잖아요. 그래서 저랑 수업 횟수를 주에 2회가 아니라 4회로 늘려서 미친 듯이 스파르타로 연습을 했습니다. 구문 수업을요. 내신이 아니라 구문 수업을요. 그리고 수강 직후 첫 시험에서 2개 등급이 올라서 4등급 찍었습니다.
등수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시험 만에 2개 등급 오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카톡인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이가 서술형 문제 다 푼 거 처음이라고 본인도 너무 놀랬어요. 좀 더 빨리 못 보낸 게 너무 아쉽네요. 어머니들, 지금이 그 빨리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실에서 설명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딱 이 자리에 서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하는 게 다 보여요. 아이들의 눈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눈빛이요, 정말 뜨겁습니다. 여느 학원 고3 못지않아요. 제가 단언하건대 이 아이들이 뭐 일반고를 가든 비일반고를 가든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그 학교 영어 과목 쓸어올 자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문 과정을 막 열심히 했어요. 제가 자신 있다고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면 선생님, 구문 과정 잘했으니까 모의고사 해석 잘 되겠네요? 라고 하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 독해는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독해는 숲이라고. 전체를 보는 힘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애들을 보고 지금 딱 카메라 보고 말합니다. 야, 지금 네가 지문 볼 때 해석할 때가 아니야. 딱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지문의 흐름을 좀 봐봐. 전체를 느껴봐. 라는 말을 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에서 제가 직접 만든 노트에 아이들이 필기하는 걸 가져왔습니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을 봤을 때 지문의 전체 개요를 아이들이 쓰는 연습을 하고요. 아이마다 어떤 아이는 그림으로 도식화를 하면서 전체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하고요. 아이마다 어떤 아이는 단어를 도식화하면서 전체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쉬워 보이시나요? 어려워 보이죠? 진짜 어렵습니다. 이걸 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자체 제작 교재 3단계와 더불어서 실전 모의고사까지 총 4단계 독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저의 사고방식과 아이의 사고방식을 같게 만들려고. 자, 그러면 구문으로 정말 잘근잘근 잘 다듬고 전체 흐름을 보는 독해 4단계를 딱 끝내고 나면 얼마나 잘할지 궁금하시죠? 작년 입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내신 9점 받던 친구가 수능 4등급 받았고요. 3월 모의고사에서 6등급 받던 친구는 수능 3등급으로, 6월 모의고사에서 4등급 받던 친구는 수능 2등급으로, 5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 받던 친구는 수능 1등급 찍고 치대 갔습니다. 특히 이 치대 간 친구는 어머니께서 카톡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영어가 가장 약점 영역이었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친구 저 만나기 전에 2등급이었어요. 근데 저랑 수업하고 선구문 후 독해 수업을 하고 전교 1등 연속 4번 찍고 수능 영어 1등급으로 최저 맞춰서 치대 갔습니다. 어떻게요? 선구문 후 독해로요. 어머니,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어머니들 중에 재원생 어머니들도 계시고 외부생 어머니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재원생 어머니들이 맞아, 선생님 말이 맞지 라고 아세요. 아는데 이게 저희는 구문 4단계를 끝내야만 독해 4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겨요. 구문 수업을 끝냈어요. 근데 또 구문책을 사래. 오케이, 구문책을 끝냈어요. 근데 또 구문책을 사래.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옆집에는 독해 한다던데 옆집에는 모의고사를 한다던데 독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은 구문 4단계 과정 딱 끝내고 나잖아요. 어학원식 귀여운 독해를 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모의고사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문장이 단단해진 상태에서의 모의고사는요. 고1, 고2, 고3 될 때마다 훨씬 더 단단한 성적을 보여줄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걱정이 되시잖아요. 독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되시면 제가 구문 수업 하는 동안 우리 아이한테 우리말로 된 책을 읽혀주세요. 논리력을 쌓아주세요. 그러면 구문 4단계 딱 끝나고 모의고사 들어가는 순간요. 여태까지 쌓아온 구문력, 우리말로 된 책으로 쌓아온 논리력으로
우리 아이 수능과 내신 아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선구문 후독해는요, 우리 아이한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첫 번째 문제, 그 사고방식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아무리 섬세하게 나눈 반도 개인의 속도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솔직히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소수 정예 수업을 선호하세요. 개별 맞춤 수업을 선호하세요. 그래서 보통 소수 정예 수업, 과외를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그거 혹시 무늬만 개별 맞춤 아닌가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교습소를 해요. 교습소 비하 발언 아니고 예시입니다. 제가 선생님이고 학생 5명만 수업하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얘를 수업하면서 제가 문제 풀고 얘를 수업하면서 제가 문제 푸는 그런 패턴이에요. 처음에는 A, B, C의 학생이 있었어요. 정원이 5명이다 보니까 C와 D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질문. 학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학습 루틴에 개입되는 시간은 늘어날까요? 유지될까요? 줄어들죠. 하나 더. 우리 아이가 10문제 풀 동안 옆에 친구는 20문제 풀었어요. 이 친구 10문제밖에 못 풀었지만 집에 가야 한답니다. 왜요? 뒷타임 친구 오니까요. 과외를 예로 들어볼까요? 과외는 시작은 엄청 좋습니다. 시작은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는 상태로 시작이 돼요. 마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과외 시간 끝나도 선생님들이 그 집에서 숙식하고 밥도 먹고 주무시나요? 아니죠. 과외 시간 끝나면 집에 가셔야죠. 아니면 그 선생님 집을 방문하는 형태더라도 아이 와야죠. 숙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진짜 개별 맞춤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DNA 수준으로 정말로 똑같은 레벨이 나왔을지라도요. 한 달 뒤에 A와 B의 학생이 수강하는 범위, 시험 치는 정도, 단어 시험의 범위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명 학생의 기준으로요. 월수 시간표에 와요. 월요일에 6시에 가도 수요일에 8시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다른 날, 다른 컨디션으로 다른 내용을 배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짜 개별 맞춤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러 명의 학생이 이렇게 모든 개별 커리큘럼을 가지는데 한두 명의 선생님으로 케어가 될까요? 100% 구멍나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한 명의 학생이 동원을 하게 되면 최소 4명의 선생님들이 단계별 케어를 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 단계 다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도 집에 못 가니까 제가 딱 과제 검사 단계만 자랑을 할게요. 과제 검사는 이렇습니다. 다른 학원에서도 다 하죠. 과제 검사는. 근데 다른 학원에서는 OX의 개념으로 과제 검사를 합니다. 너 했네? 안 했네? 저희 학원은 다릅니다. 저희 학습관리실장님이 제가 수업하는 모든 강의를 다 수강하시고 제가 의도하는 바, 제가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바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아이의 워크북 한 장 한 장을 다 들여다보세요. 저희는 OX의 개념이 아니라 깊이를 봅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진짜 성실하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학생들도요. 이상하게 저희 학원에 오면 지적받아요. 지적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죠. 지적받으면요. 또 수정해야죠. 또 지적받으면요. 또 수정해야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아이 학습의 기준이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올라간 학습의 기준이 다른 과목에 적용되는 순간 학습 성장이 폭발합니다.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너무 괜찮죠? 그런데 어머니들 사이에서 너무 좋네. 그런데 아이가 준비가 안 돼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선생님 제 친구가 이 하나 온대요. 오, 언제? 이번 시험 망치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 빡세서 못 오겠다 이거죠. 어머니들 바로 지금입니다. 저희 학원 일과 시간 정말 길다. 저희 학원 일과 진짜 빡세다 말하지만 저랑
초중등부 때부터 시작했던 친구들요. 4시간짜리 일과를 2시간 만에 해내고 갑니다. 일찍 시작해야 빨라지고요. 빨리 시작해야 여유가 생기고요. 여유가 생겨야 시야가 넓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영어 과목에 한해서 최상의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선 구문 후 독해 과정이어야 할 것. 두 번째는 무늬만 개별 맞춤이 아니라 진짜 개별 맞춤 커리큘럼일 것. 시작은요, 바로 지금이어야 할 것.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최상위 학습 로드맵인데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 건데 안 힘드시죠? 저는 지금 너무 재밌거든요. 저만 재밌나요? 아니시죠? 자, 딱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2028년 입시제도 개편안 그리고 이하나가 생각하는 최상위 학습 로드맵, 이건 다 외부 환경 설정이고요. 아이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준비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준비물은 학습 근육입니다.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고3 돼서 치를 수능은 어떤 시험이냐면요. 아침 8시 40분부터 저녁 5시까지 쭉 이어지는 시험이에요. 점심시간 1시간 있지만 밥 먹을 때요, 돌덩이 씹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을 집중해서 치러야 하는 시험이에요. 그런 학습 근육이 갑자기 고등학교 돼서 혹은 고3 돼서 생겨나는 걸까요? 이 몸에 붙은 근육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미친 듯이 운동하면 내일 김종국 되나요? 아니죠. 근육통만 세게 올 겁니다. 똑같습니다. 학습 근육은요, 미리미리 쌓아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재원생들은 등원하면서 기가하기까지 약 4시간 일과를 한 가지 집중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매일매일 쌓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물은요, 자기 주도력이요. 이거 완전 유행어죠. 그런데 질문할게요. 잘 되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못해요. 지금 오늘 일과를 탁 마치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머니들 손에 책이 있을 것 같으세요? 휴대폰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휴대폰입니다.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자기 주도력은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게 새겨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요, 첫 상담일에 아이와 어머니가 같이 오시지만 저는 아이만 보고 상담을 합니다. 아이가 직접 수강 요일, 수강 횟수, 그리고 수강 개수를 정하게 해요. 학습 목표도요, 아이가 설정합니다. 그리고 등원하면서 본인만의 루틴을 알아서 잘 소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습이 어느 정도 쌓이면 저희 학원에는 누적 테스트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누적 테스트는 약 3주에 걸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을 테스트 치는 건데, 아이들이 누적 테스트 일만 다가오면 초조해해요. 저한테 미친 듯이 개인 카톡 옵니다. 선생님, 저 누적 테스트 언제 해요? 아니면 저한테 맨날 찾아와요. 수업할 때마다. 선생님, 저 이제 곧 누적 테스트 아니에요? 재원생 어머니들 지금 보고 계시지만 진짜 놀랍게도요, 아이들이 누적 테스트를 나름대로 대비를 합니다. 제가 시키지 않아도요.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자기 주도력은 이렇게 환경 속에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2가지 준비물 있죠? 학습 근육이랑 자기 주도력. 이 2가지에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축적 후 발산이라는 거. 축적 한 단계 한 단계는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거죠. 오늘은 내가 시험을 잘 치고 수업도 너무 쉽고 오늘 칭찬받고 집에 가서 막 신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제시, 3시, 4시 치다 못해서 저한테 혼나고 울고 집에 가요. 그날은 어때요? 그만두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축적의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고통을 이기고 나잖아요. 그럼 더 큰 축적의 고통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한 겹 한 겹 쌓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 에너지로 발산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은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머니도
아이도 저도 너무 설레는 우리 아이의 수능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가 됐던 간에 정말 그 축적의 에너지가 발산되는 그날을요, 우리 아이가 딱 한 번만 느끼고 나면 성적이나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기간 동안 아이가 좀 힘들어 할지라도, 축적의 고통에 좀 몸부림칠지라도 그 단단한 축적의 힘을 기르는데 도와주세요. 저는 그 시작을 돕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태까지 이하나 영어학원 중등부 입시 설명이었고요. 너무나도 긴 강의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거 잘 봐주셨고요. 지금 여태까지 봤던 이 약 1시간 강의의 가량의 설명회를 보시면서 마음에 담긴 어떤 깊이 각인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 개별 톡방에 후기를 남겨주세요. 모든 후기를 남겨주신 분께는 PPT 자료 당연히 보내드릴 거고요. 그런데 5문장 이상 정말로 진심 어린 후기를 남겨주신 분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한 가이드북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모든 분들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와 꼭 무엇을 좋아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